안녕하세요. 초등 학부모 대표 채널 엄빠TV의 짜잔쌤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제가 12개의 보드게임을 소개를 해드렸더라고요. 자, 아이들이요, 수학 공부를 뭘 하면서? 게임과 활동을 통해서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두 수, 세 수를 앞서서 생각하면서 추측하고 전략을 세우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수학적 머리를 튀게 해주는 것이죠. 전략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게 그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두뇌 발달과 두뇌 회전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바로 뭐예요? 수학 교육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집에서는 아이들이 매일 해야 할 연산 학습지를 풀어나가는 것도 좋지만 뭐다? 같이 재미있게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뭐한다? 습득되고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되는 이 활동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4층 연산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요, 매일 하루에 20문제, 30문제 정도는 반복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칭찬과 보상 시스템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너가 하루에 수학 문제를 30문제 이상 풀었을 때 엄마 아빠가 사인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 우리가 칭찬과 보상 시스템은 다른 영상에 충분히 자세하게 안내를 했으니까 한번 꼭 세팅을 해주시면 가정에서도 아이에게 잔소리 없이 뭘 한다? 그쵸, 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본 세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특히나 분수와 소수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 들어왔을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숫자 위에 숫자가 있네? 왜 숫자 사이에 점이 있을까? 하지만 분수의 덧셈과 뺄셈,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진행을 하면서 뭐예요? 아,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더하기 하고 빼기 하는 것이 훈련이 돼가는 것이죠. 구구단을 풀면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고 빠른 계산 능력을 가지는 것이죠. 나눗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빨리빨리 우리가 곱셈을 해나갈 수 있는, 정확하게 해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사실은 그건 수학이라기보단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건 산수라는 겁니다. 산수는 계속적인 반복 훈련입니다. 아이에게 20문제, 30문제 계속해서 문제를 풀면서 완벽하게 빠른 계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초 체력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게 저학년 수학 공부의 핵심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그러한 계산 능력을 길렀다면 이제는 뭘 해요? 네, 문장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문장제 문제를 쭉 풀고 자신의 생각했던 수학 연산을 가져와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아이의 성향에 따른 수학 공부의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좌뇌와 우뇌 성향의 아이의 학습 전략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를 수학 공부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좌뇌형 아이에게는 문제집을 산다고 했을 때 수학 문제집을 같은 문제집을 2권을 살까요? 아니면 A, B, 즉 다른 문제집을 2권을 살까요? 좌뇌형 아이에게는 어떠한 수학 문제집을 사야 될까요? 고민해 보시죠. 혹시 좌뇌, 우뇌형 아이의 학습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을 안 보셨다면 한번 꼭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좌뇌형 아이에게는요, 그렇죠, A, B 다른 문제집을 풀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좌뇌형은 뭐라고 했어요? 꼼꼼히 공부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죠. 그죠? A라는 문제집을 풀면서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B라는 문제집에서는 단순 개념 단계의 문제는 굳이 풀 필요가 없죠. 좌뇌형 아이들에겐 뭐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응용 발전, 단원과 단원 간에 응용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B라는 문제집에서는 뭐예요? 그렇죠. 발전, 심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게 수학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뇌형 아이들은 어떻다고 했죠? 그렇죠.
다소 덤벙대고 뭔가 나사가 하나 풀린 것처럼, 다시 말해서 꼼꼼하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그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뭐예요? A와 B, 다른 문제집을 사주기보다는 뭐예요? 같은 문제집을 두 권을 사서 뭐 하는 거죠? A라는 문제집을 풀어서 틀린 문제에 같은 문제집에서 체크를 해서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이가 좌뇌 성향인지 우뇌 성향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향에 따라서 문제집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아이가 우뇌 성향의 아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같은 문제집을 산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 문제집을 풀 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서 분명히 늘 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다른 문제집에서 유사 문제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풀어보게 하면서 그 해당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게 해주는 게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집을 쭉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하고 난 후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었네. 아이가 수학이 연산도 되고 이제 문장집 문제도 어느 정도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경시대회 문제나 올림피아드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루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엄마 아빠들이 보시고 그러한 문제집을 샀어요. 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문제를 샀어요. 모든 걸 다 풀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핵심되는 문제들, 또는 요즘 문제집에도 뭐가 있어요? QR코드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이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문제인데요, 고학년이 되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접근하기 힘든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뭘 해요?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문제인데 QR코드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놓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만 동그라미 쳐서 한번 풀어보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못 풀었어요. 아이가 문제가 어렵대요. 이렇게 해보시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15분 정도만 타이머를 해놓고 고민합니다. 몰라요? 내일 다시 같은 문제를 고민해봐요. 그래도 몰라요? 세 번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QR코드로 수업 영상을 듣고 풉니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게 하는 겁니다. 뭐예요? 생각의 단계를 높여 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아이가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최상위 단계까지 한번 올라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수학 공부에서요, 많이들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아니, 대부분 다 질문하십니다. 수학 공부 얼마나 앞서가야 될까요? 이 얘기를 하십니다. 저학년은요, 2개에서 3개 단원 정도가 좋아요. 왜 앞서가야 되느냐? 우리가 분수라는, 정말 어머니 아버님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분수의 개념이 딱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분수가 한 번에 이해가 되고 한 번에 그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룰에 대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이들은요, 더 필요해요. 그래서 뭐예요? 2개에서 3개 단원 정도 앞서가는데, 그러면 천천히 아이들 머릿속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3학년, 4학년쯤 되면 뭐예요? 한 학기 정도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죠. 한 학기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5, 6학년쯤 되면 한 학기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간다는 건 수학에 국한되는 겁니다. 다른 교과목은 굳이 앞서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수학은요, 새로운 개념이 아이들에게 쭉 뿌리 깊이 내리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천천히 아이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좀 벌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엄마가 티칭하나요? 아빠가 티칭하나요? 엄마 아빠의 인내력이 확실하다면, 아이에게 2번, 3번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할 자신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아이에게 도저히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져서 아이와의 감정적으로 트러블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시작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누구의 손을 빌려요?
우리에겐 좋은 게 있잖아요. EBS. EBS 선생님이 설명하고 보충 설명, 코칭을 누가 해요? 부모가 하는 겁니다. 부모는요, 티칭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모는 코칭해요. 같이 옆에서 들어주고 중간 설명이 생략돼 있다. 그때 안내해 주는 거죠. 잘 모르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꺼내서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계를 해주고 전체적인 진도를 잡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뭐예요? EBS의 손을 빌리는 거죠. 문제지요? 문제지 고를 때 가장 첫 번째 선정 기준이 뭐예요? 문제지에 QR코드로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제는요, 오프라인, 온라인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문제지들도요. 반드시 보시죠. 풀이가 되어 있는지, 엄마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좋은 선생님이, 실력 있는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이하는지 보고 문제지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하면 저학년 땐 사칙연산, 기초능력, 그리고 문장제 문제, 좌뇌와 우뇌형에 따라서 문제지 선택하는 방법,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EBS를 활용해서 조금 앞서가면 아이에게 여유 있는 수학적인 익숙해지는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 공부, 약간의 부모의 전략만 있다면요, 얼마든지 아이가 수학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수학이 재미있잖아요? 전 교과에 자신감이 붙어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빠TV의 짜잔쌤이었습니다.